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관세무역TV 진행자 임예진 관세사입니다. 예, 저는 박병호 관사입니다. 네. 대표님? 진행하시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지난번에 했던 거 다 편집하고 오늘 다시 찍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가요? 예, 목소리도 녹음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아마 쉽지 않은 길이더라고요. 예, 회가 거듭되면서 아마 굉장히 자연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주변 사람들이 보더니 제가 다 망치고 있다고 어머, 이야기하고 아니 그건 아닌데요. 조만간 진행자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네. 정말 우리 관세무역TV 개국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분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저도 평소에 실제로 한번 만나 뵙고 싶었던 그런 분입니다. 네. 정말 직함이 많은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여러분, 오늘은 정재환 교수님을 모실 텐데요.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얼굴을 비추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럴까요? 정재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하는데 너무 급해서 마음이 너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간단한 소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네. 워낙 직함이 많으신 분이라 일단 첫 번째 세관장님 대단하죠. 네. 자, 그 다음에 관세사. 네. 근데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시험 출신 관세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한번 여쭤볼 거예요. 예. 교수님. 예. 자, 그 다음에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님. 네. 무서운 분이죠. 자, 그 다음에 한국관세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회장님. 네. 또, 여러분,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까지. 물론 근데 관세뿐만이 아니에요. 뭐 국제무역사도 있고요, 공무원, 물류관리사 등등 여러 가지 시험의 출제위원이십니다. 이런 분을 우리 관세무역TV에서 모셨습니다. 네, 정재환 교수님, 우리가 모시고 싶었던 모든 분들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너무 뭐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주로 밥집이나 뭐 이렇게 뭐 학회나 이런 데서 뵙다가 예,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뵈니까 굉장히 어색하시죠? 많이 어색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저도 잠시 이렇게 잠시는 아니지만 대학원을 다녀봐서 하는데 실제 이 공무원 또 생활하시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논문을 쓰고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커리어가 굉장히 독특하시다, 또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셨다, 또는 이론과 실무를 다 갖추셨다, 뭐 굉장히 아마 수식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방지게 소개했는데 교수님께서 직접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 소개할 때 뭐 직함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들으면서 내가 어떤 직함을 탐으려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실제로 그랬던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같은 시점에 여러 개 이제 명칭으로 불려집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뭐 누구의 아들이기도 하고 아버지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오빠, 형 여러 개 이제 관계에 따른 명칭이 있는데 아까 뭐 재관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쭉 얘기했더니 제 살아온 한때의 일을 대표하는 그런 성격을 갖는 거죠. 동시에 여러 개를 뭐 가진 경우도 있었겠지만은 여러 해 동안 걸쳐가지고 여러 이제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살아온 가정이 조금 일반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사는 점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뭐라고 할까 좀 따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이제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한테는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저렇게 살기도 하는구나. 사실 오늘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부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특정 이슈는 지금 다루기보다는 정말 이
이 분야에 오랫동안 이렇게 그 교수님으로서 세관 또 공무원으로서 또 여러 활동들을 하시면서 진행하셨는데 너무나 관세나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인들에게 좀 폐쇄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모시고자 했던 교집합이시다. 네, 그런 생각들이 강했습니다. 그래도 그 직함 중에서 가장 그 불렸을 때 뿌듯하고 좋았던 직함이 어떤 직함이 좋으신가요? 좀 다 좋았습니다. 오빠가 제일 좋으신가요? 예, 뭐 그것도 물론 좋고요. 여동생한테 오빠 되는 것도 좋고. 네. 하여간 뭐 특정한 직함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을 처음부터 차례차례로 좀 이렇게 여러 직함이 있으니 네. 하나씩 참 많아요. 예. 차근차근 이렇게 네, 하나씩. 예. 제일 먼저 어떻게 관세사로서의 정정. 그렇죠? 예. 저희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사실 교수님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공무원 특별 전형이 아닌 정말 정면으로 직접 일반인들과 똑같이 관세자 시험을 합격하셨어요. 예. 혹시 연도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1986년도에 예, 일반인들과 똑같은 관세자 시험을 합격을 하셨습니다. 일반 전형을 이제 특별 전형이 아닌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요. 예, 그게 뭐 저희 한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제가 1981년에 세관공무원으로 들어갔어요. 7급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 그때도 행정고시라는 게 있었지만 행정고시 볼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요. 네. 일단 그때 25살이었습니다. 야, 예. 그래서 세관공무원이 됐는데 막상 되고 보니까 관세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생업으로 택했으니까 정성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 그 방편으로 이제 관세사 시험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 2차를 보고 그 다음 6개월 수습하고 난 뒤에 다시 논문형으로 3차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1986년 1월에 자격증을 받은 거는 3차 시험을 1985년에 봤다는 뜻이고 1, 2차는 84년에 봤다는 뜻이고 그 당시에는 3차도 있었군요. 네, 3차까지 봐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원도 굉장히 작았죠? 아마 합격한 인원이 20명 내외 정도. 지금 현재 90명이거든요. 네. 20명, 그러니까 전국에서 20등 안에 드셨다니. 그거 동수요 이거 와. 없겠죠. 근데 사실 아마 이걸 들으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또 이 세관 2000년 전 입사하신 세관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 전형 시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년 근무를 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비교적 그 간단한 특별 전형 시험이 있는데도 직접 공부를 하셔서 합격하신 네, 대단하시죠. 특별 전형이 이제 일부 시험을 면제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시험을 똑같이. 그 당시에 이제 관세법에 관세사 규정이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기획재정부의 사무관으로 갔을 때 관세사법을 제가 직접 제정을 하는 관세법에서 분리해가지고 이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게 되면은 일부 면제가 아니라 2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격이 나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네. 그때나 지금이나 현직으로는 세관공무원들 가운데서 전 과목 시험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예외적으로 좀 이상하게 후 힘들어가지고 다른 공부를 했었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이걸 생업으로 했으니까 확실하게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주로 이제 작용을 했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연구하면서 일하는 그런 부분들의 초기 습관들이 만들어졌다라고 건방지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관세사 시험 합격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 공무생활 하면서 쭉 했으니까 연장선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학교로 갔으니까 이게 공무원 생활 하는 거하고 연구 활동하는 게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병행이 됐던 것 같아요. 아마 그쪽 부분에 좀 성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정말 참 부러운 부분이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논문도 몇 편 써보고 했었는데 이게 정말 그 집중도 해야 되고 그 많은 책도 읽어야 되고 하는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아유 뭐 이제 저는 술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미뤄져서 제가 박사과정 수료 이후에 7년째 지금 7년. 그렇게 가고 있어서 더더욱 그 부분들이 힘들고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저는 돈 버는 재주는 없는 것 같아요. 박 강사는 돈 버는 재주가 있어요. 예, 뭐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저 교수님의 이제 관사로서의 내용을 들어봤으니 이제 세관생활 네, 또 세관장. 세관장님으로서의 우리 정장 교수님 또 파헤쳐 보도록 그렇죠. 하시죠. 예. 세관에서 총 근무하신 기간이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전체 공무원 생활을 했는 게 25년 정도 돼요. 네. 그 가운데에서 15년 정도는 세관 관청에서 근무했고 나머지 한 10년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죠. 기획재정부에서. 네. 너무 오랜 시간 근무하시는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거나 혹은 보람찬 일,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한 몇 가지라도 소개를 좀 해주시면 그 앞으로도 자랑 같아서 좀 그렇긴 하죠.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보람은 기획재정부에 있을 때 법을 재개정할 때 굉장히 성취감을 느껴요. 힘은 들지만은 예. 관세사법을 분리 제정할 때도 제가 관세사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만은 그걸 독립된 법에 의해서 관세사를 뭐랄까 자리매김을 했다는 네. 그 보람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황급특례법도 전면 개정을 했었는데 네. 그런 거 하면서 와 내가 우리나라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뭔가를 하나 하는구나 했는데 그런 보람을 느꼈던 그런 게 있고요. 그런 기획재정부에서 전반적인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정책 기획을 하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세관장 할 때 어쨌든 이제 세관 경영을 좀 잘했죠. 그래서 네. 제가 부산에 있는 용당세관이라는 데 갔는데 그 가기 전에는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그 재임 시절이었는데 기관에 대한 성과 관리, 기관 평가를 아주 이제 뭐라고 할까 엄격하게 또 경쟁적으로 했었어요. 수치화시키고.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가기 전에 그 용당세관이라는 데가 전국 세관 가운데 최하위였습니다. 네. 근데 가가지고 몇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이제 적용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기관장으로는 그때 처음 갔는데 세관행정이라는 게 결국은 관세법의 그 1조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통관 적법성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신속하게 통관 업무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덧붙인다면 서비스를 잘 주는 거, 이게 이제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몇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해가지고 해보는 거였어요. 프로그램 명을 갖다 프로웨이 이렇게 했는데 8개 개가 있었는데 개별로 이제 세관장하고 집단 토론을 통해 가지고 개선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한 2달 했는데 110가지 정도인가 뭐 110개요. 네. 네. 그 작은 세관에서 어마어마하게 개선 과제를 도출했죠. 네. 그 가운데 한 절반은 그야말로 제도 개선 과제라서 관청하고 기획재정부를 이렇게 건의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한 절반은 직접 이제 세관 그걸 이제 행정을 바꾸는 걸로 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007년도인가 그때 기관평가에서 1등을 했죠. 네. 1등 하고 그때 세관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절반 이상이 각종 표창을 받고 나중에 승진하는 그 사람들 도움이 되고 그렇게 했어요. 물론 저도 이제 그 다음에 구의사관 승진하는데 그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상당히 이제 보람을 또 느꼈죠. 관리하는 게 이런 거구나. 사실 저는 용당세관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는 게 제가 관사 시험을 합격하고 수습을 받으러 갔을 때 제일 먼저 그 관세사무소에서 배치됐던 곳이 용당세관 현장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에서 용당세관으로 신고 필증 도착하면 그때는 PL이 아니었거든요. 제일 빨리 가서 그 서류를 뒤집어 놓는 그러니까 이게 그 한 10초 사이가 처리 속도에서는 굉장히 차이 났던 그 앞에 등나무 밑에서 장기 두고 있다가 예, 등나무. 빨리 뛰어가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최 관장님으로 계실 때 그리고 인천 거의 이전에 인천에 계실 때 이 LCL 화물에 대한 지금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항공 화물의 경우에는 LCL 화물에 대해서 화물 배정 권한 자체가 화주에게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러한 창고의 과다 청구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FCL은 심지어 중국에 있는 선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포워딩들에게 해상 운임을 0으로 해줍니다. 이해가 되나요? 0으로 해주고 실제 그 FCL 카고의 배정을 그 중국의 선사가 계약되어 있는 국내 창고에 마음껏 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LCL로 물건을 수입한 화주들 입장에서는 창고에 대한 배정 권한이 없었고 그 창고에 가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던 상황에서 배정이 되어 있으니 창고료를 너무 무지막지하게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료가 청구된 상당 부분은 다시 거꾸로 중국의 화물 배정 권한이 있는 그 선사에 배정되는 아주 결국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이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앞장서서 해결을 하고 아마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건 좀 설명해 주세요. 아직도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다고 보니까요. 예. 그거 LCL 화물에 대한 그 디베이트 문제인데요. 네. 그게 제가 용당 세관장 할 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인천세관 통광국장으로 갔을 때 네. 그 2008년도 여름에 거기 가니까 인천세관의 물류업계가 빈사 상태에 빠져 있더라고요. 네. 그 포워더들이라든가 창업자들이 중국 좀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선적지에 있는 포워더들한테 리베이트 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보통 LCL 화물 같으면은 CBM 그러니까 1m 크기의 가로세로 1m 크기의 화물당 이제 그 청구를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25개 정도가 20피트 컨테이너 들어가거든요. 이게 보니까 1,000만 원짜리 화물을 수입을 한 업체가 하룻밤 거기 보관하고 나서 100만 원을 갖다가 수수료 청구를 받았다. 창고 보관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100만 원 지불했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 있는 선적지의 포워드한테 이제 리베이트로 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한 5천억 원 가까이가 나가고 있던데 결국은 이게 선적지의 포워드가 이제 갑의 입장에 있으니까 도착항인 인천항에 있는 창고업자나 포워드들은 을의 입장에 있고 물량을 따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처음에는 이게 컨테이너 20피트 하나당 3, 4달러 가던 게 3, 40달러로 올라갔습니다. 불과 2, 3년 만에. 네, 사실은 지금 면세점 그 송객 수수료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건 별개 문제고 가서 보니까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관세 업무하고 세관 업무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 거예요. 창고 보관료고 그다음에 그 영업하고 관련된 리베이트 지급이고 그런 문제고 또 사실 그때는 제가 학교로 가기 위해서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몇 달 뒤에 사실 업고 나갈 입장인데 이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들 손 놓고 있더라고요. 관계 기관 국무주기 국무총리실이라든 그다음에 각종 기관 이렇게 보기만 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해 관계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창고업자, 선사, 포워더, 그다음에 운송업자 수천 개 업체가 관련되다 보니까 손을 대기가 두려워서 다들 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분석을 쭉 해가지고 보니까 종들 말씀하셨듯이 포워더들이 중국에 돈을 보낼 때 송금 명목이 이게 이제 해상 운임 혹은 화물 취급 수수료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관세법상 얘기하게 되면은 과수가격이 포함되어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외국한 거래로 위반 문제도 있고 그걸 이제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화물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도가 높다. 즉 범법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세관이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화물이 이게 화주나 누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관 창고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리베이트를 지불할 수 없게끔 이제 딱 제한되어 버리죠. 이걸 활용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정했죠. 그래서 그걸 쭉 전부 이제
업체, 보어도 뭐 관계자들이 쭉 모인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그걸 이제 시행을 했는데 인상 깊었던 게 그 설명하는 자리에 수백 명이 이제 왔었어요. 인천세원이 설명하는데 위협을 하고자 온 사람도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거기 빈사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설명을 하는데 지저분데 조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게 되면은 의법 조치하고 관리함을 지정을 해가지고 단속하겠다. 선적항 쪽에 있는 보호대장들을 얘기해라. 세관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불할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자제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조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확 줄어내려갔죠. 사실 그때 1차적인 정리가 좀 된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예전에 저도 생각하는 게 갑자기 이쪽으로 좀 빠져버리는데 이게 이 인천 김포공항 시절 그리고 인천공항 시절 특히나 김포공항 시절에서는 항공화물이 수입되어지면 이 화주들이 옵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창고에서 버스 창고를 두고 나올 때 창고료가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면서 주변에 보세 창고, 영업용 보세 창고가 확대되면서 실제 또 그 옵션을 화주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어느 정도는 합리적 가격으로 셋업이 되는 걸 보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교수님 그런 논문을 마지막으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 LCL 화물에 대한 부분들이 화주들이 각각 배정을 한다면 물류 흐름에 굉장히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관리 화물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게 피해일 수 있지만 화주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이 실제 첫 번째 그 배정받았던 이 창고에서는 이 기본적인 자금료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전을 시켜줄 의무를 부과하고 화주가 옮길 수 있는 진영 장치장을 좀 활용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가격들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제도는 시장에서 결국 이 관리를 하고 견제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게 사실 일어나는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게 또 피해는 전부 다 중소수입업자들이 다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기업들은 그래서 우리가 업에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LCL을 가지고 오는데 화물이 얼마 안 되더라도 그냥 FCL로 가져오는 게 비싸다.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직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한 10여 년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나니까 또다시 그 부분들이 또 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조치를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얼마 안 있다가 학교로 갔는데 학교로 가고 나서 그때 그 경험 사례를 갖다가 논문으로서 발표를 했었어요. 손질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개선 방안 같은 거 포함해가지고 논문을 썼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정부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특히 유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니일 내일 내속하는 뭐 니속하는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익을 위해서 정말 좀 누군가 나서줘야 돼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게 오히려 대기업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들의 능력으로 제도를 바꾸는데 굉장히 힘을 쓰겠으나 이 제도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정말 중소업자들이 맞습니다. 이게 창고료에 대해서 나온 게 마치 세금인 양 내야 되는 걸로 그냥 생각하고 내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전부 다 창고 입장에서 그 화주한테 잘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자기들은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이고 실제 이 화물을 배정한 사람은 선적지에 있는 FCL 선사이기 때문에 그 선사에 대해서만 배정을 요구하고 또 리베이트를 주는 이 관행들은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한다 손치더라도 그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자유경쟁으로 실질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사실 교수님과 또 기왕에 그 부분 손을 댔으니까 끝까지 좀 관심을 기울이면서 중소수입업자들 많이 영문도 모르고 맞습니다. 창고를 내고 있는 그런 회사들 많이 보호해 주십시오. 예. 네. 또 교수님으로서 또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또 교수님으로서의 뭐가 많네요. 네, 많아요. 지금 네. 아직도 갈 길이 깁니다. 네. 사실 교수님으로서 뭐 저서도 많으시고 논문도 많으시고 제가 뒷조사를 하다가 지칠 정도로 또 연구 보고서도 많으시고 또 근데 지난 5월에 상을 받으셨어요. 관세 학술대상
상을 받으셨던 대상이니까 굉장히 큰 상인가 봐요. 이 상에 대해서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관세 학술 대상에 대한 소개, 자랑 부탁드릴게요. 아니 뭐상 받은 거 얘기하려면 참 쑥스러운데요. 그 제가 학술 대상이라는 거는 네. 그 전에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아, 2014년에 그 한국 무역연구원이라는 학술 단체가 있어요. 그것도 학회죠. 네. 거기에서 발간하는 무역연구라는 학술지가 있는데 거기에 논문을 하나 실은 게 있습니다. FTA 관세 특혜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에 관한 연구 제목이었는데 그해 그 논문이 최우수 논문이라 그래가지고 학술 대상을 받았어요. 특정 논문에 대해서 이제 받은 거죠. 이번에 그 관세 학술 대상은 특정 논문에 대한 게 아니고 성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관세학회 거기 세미나가 열릴 때 창립 기념회 겸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그 전날 그 통지를 받았는데 그 전에 전혀 몰랐어요. 그 내용 보니까 이렇습니다. 관세학회가 이제 창립된 지 20년이 됐는데 그 학회에서 발간하는 그 관세학회지라는 네. 학술지를 쭉 이제 분석을 했어요. 네. 학회에서 기념사업의 하나로. 네. 해보니까 이제 제가 논문이 뭐 가장 많이 실려 있고, 그 다음에 학술진흥재단에서 논문 그 인용 그 지수라는 것을 공표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논문을 얼마나 인용했나, 그 영향력 문제죠. 그것도 상당히 높다 그래가지고 저를 상을 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년간 그 연구 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게 됐죠. 공교롭게도 저도 이제 학위,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은 지 20년 됐는데, 뭐라고 할까, 그 20년을 평가받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좀 그랬습니다. 이게 참 말이 쉽지 이게 또 세관 공무원으로서 이 세관장까지 가기 위한 그 업무에 대한 노력들 그거와 병행해서 이제 우리 논문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정말 아무런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기존의 경력에 대한 어떤 조직의 도움 없이 또 혼자 스스로 이렇게 또 대학교까지 가셔서 또 연구활동 연수하시고 또 그 부분들이 또 이렇게 대상을 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짓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대단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대단한 건 전혀 없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사람들한테 아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하는 시사점을 준다고 봐요. 세관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오래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다른 직업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관세사로 개업하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중간에 이제 길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학교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사실 없죠. 지금까지.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독특하죠. 독특하죠. 그래. 그래서 그 학교로 가고 난 이후에 후배들한테서 그런 얘기 종종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 너무 싫어하고. 뭐 누군가 간 길이 있으면 조금 더 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때마침 사실은 이제 이 무역 그리고 통상 관세 쪽 과거에 이제 무역학과로 되어 있는 국제통상이든 이런 연구 부분들이 과거에는 사적 영역들을 주로 많이 다뤘었습니다. 실제 뭐 BL이나 선화증권이나 사실은 LC나 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무역이 너무나 생소하고 했을 때 피해가 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그런 연구들이 매우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일반화돼 버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교수님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게 요즘 사실은 누구나 다 무역을 할 수 있는 시대에서 기업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공법적 규제 쪽이고 사실 그렇다면 그중 핵심들은 이 관세나 관련 규제 법률들 우리 FTA 이런 부분들이 도움도 되지만 피해도 클 수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이쪽 연구 쪽은 실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정말 서적 연구로서는 불가능한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연구 활동들이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무역을 관세적 측면에서 보지 않고요.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무역의 모든 과정이 계약을 이루어지잖아요. 뭐 시장 조사부터 그다음에 무역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대리운전 모든 게 계열적인 계약을 이루어지는데 유일하게
계약에 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통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역에서 갖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걸 원활하게 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관세사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관세사의 역할 면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순조롭게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 입장을 바꿔가지고 국가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통관 과정에서 약 70여 개에 이르는 여러 가지 법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통관 적법성을 하는데, 거기서 도달하고자 하는 게 세수 확보도 있지만은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이거 보호하는 거, 환경 보호하는 거, 국가 안보 측면, 이 모든 걸 갖다 다 달성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통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을 원활하게 하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하고 또 많은 연구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잘 다뤄야 되고 그런 부분이죠. 원활도 중요하지만 적법하게 하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라고 되겠습니다. 두 개, 그러니까 통관 적법성하고 그다음에 신속이라고 표현되는 무역 원활화, 이건 항상 동전의 양면 같은데 동시에 달성돼야 되거든요. 쉽지 않은 얘기. 힘든 얘기예요. 쉽지 않죠. 네, 부산에서 부산 용당 세관장으로 근무하셨을 때 2008년도에 2008 관세청 기네스북에서 최다 학술 논문 발표자로 선정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뒷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사실 앞으로도 그러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양한 주제로 논문을 쓰시고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뭐 논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어쨌든 이 수출입 통관하고 관련해 가지고 관세 당국하고 이제 무역업체하고의 갈등이 여러 군데서 많이 일어나죠. 네. 과세 측면에서도 그렇고, 혹은 이제 통관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갈등이 일어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연구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통일을 염두에 두게 되면 대북 관세 정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북한 관세법을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과제들이 도출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을 먼저 앞서가시 선점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 통관이나 뭐 무역이나 관세 분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해요, 낯설고요. 그래서 사실 뭐 책이나 뭐 논문이나 이런 데서 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도 사실 교수님 책을 인상 깊게, 저는 뭐 이쪽 분야에 있으니까 인상 깊게 몇 권 읽었고요. 관세법이라는 책도 읽었고, 그런데 일반 국민들에게 혹시 교수님 책이나 뭐 논문 이런 거 한번 재밌다, 읽어봐라, 도움이 될 거다. 네. 논문은 기본적으로 재미없잖아요. 그럼 책으로라도. 이게 사실 뭐 제가 최근 세어보니까 20몇 권을 썼어요. 전부 이제 관세, 무역 이런 거. 네. 논문이라든가 뭐 잡지 같은 데 기고한 것도 뭐 셀 수 세어보면 없어요. 뭐 수백 편이 되겠죠. 셀 수가 근데 없어요. 전부 다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뭐 이게 상식이라든가 흥미를 가지고 보기는 조금 그래요. 사실 저희도 이제 집에 제 아내가 있습니다만 제 책 읽는 논문 하나도 읽어본 리가 없죠. 재미없는 거 읽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들한테 이거 읽어보시라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건 없고요. 다만 이게 관세라든가 통관 뭐 이쪽하고 관련되는 일을 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여러 가지 이제 책이나 도움이 논문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영역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 뭐 책 저서, 논문 발표 계속 하시는데 혹시 공부가 재밌으신가? 특별한 이유라도 좀 있으신지. 지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처음에 할 때는요, 누구든지 다 힘이 듭니다. 새로운 학문을 접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데, 처음 한번 읽어가지고 책을 소화를 바로 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해요. 보통 한 17번 읽어야 네. 겨우 이제 감이 잡히고,
그 다음에 한 10번, 20번 읽으면 앞뒤가 연결돼가지고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저로서는 뭐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 공부하고. 특히 글 쓰는 거가, 논문 같은 거 쓰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편지 한 장 쓰기도 힘든데. 근데 글 쓰는 것도 자꾸 쓰다 보면은 요령이 늘어나지고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쓰게 돼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거부감 없이 뭐라고 할까, 일종의 취미 겸 해가지고 취미. 생업하고도 관련된 네. 거니까 그래서 뭐 부지런히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담배를 안 태우시죠? 네, 남편. 이게 저도 뭘 좀 써야 되거나 이러면 뭐 글이 안 되면 한 2줄 쓰고 담배 한 대 피워요.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 아직 거예요. 초기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숙달되게 되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덜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 경력 중에서 그 뭐 이런 이야기 해도 될 것 같은데 조세 심판원 또 이렇게 심판관 활동하실 때 네. 좀 사실 후배 그 세관 직원분들이 처분한 그 처분에 대해서 또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럴 경우에 두 가지 굉장히 갈등사항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친정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친정에서 입장들, 친정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떤 세관당국 입장들을 더 깊게 알아서 그 부분에 배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아마 항상 갈등 속에 있으리라 보여지는데, 그래도 굉장히 소신 있게 결정을 내린 분으로 뭐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심판관으로 활동했을 때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학교에 와가지고 2010년부터인가 해서 6년간을 네. 비상임 네. 조세 심판관으로 활동을 했죠. 말씀하신 대로 세관에서 처분한 걸 불복해가지고 온 거니까 이게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은 잘했다는 얘기 듣기보다는 원망 듣기가 딱 좋은 그렇죠. 자리더라고요. 양쪽 다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수관청대로 확실하게 과세할만 하니까 했다 이런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처분을 내리는 납세자는 매우 부당하고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데 나름대로 이제 심사숙고를 하긴 합니다만은 결정 내고 나면은 한쪽이 반드시 그러니까요. 그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는 안 해요. 그 얘기가 하고 부정적인 서운하다 이런 얘기들 하고 참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뭐 모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 말씀드리면 조세 심판의 결정 사항은 무조건 행정당국에서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불복을 하거나 이후 단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후 단계에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사실 조세 심판원에서 합리적 결정들은 좋게 본다면 굉장히 행정력이나 기업들의 부담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제 그 부분들이 그래서 인용에 대한 인용률 자체가 굉장히 신중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정상 교수님이 비교적 그 기업들의 어떤 아픈 구석들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기울여 주셨다라는 평도 일부 있는데, 그 평은 곧바로 친정에서는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입장들로 되어집니다. 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서운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심판이라는 게 세관의 입장과 납세자의 입장을 듣고 이제 한쪽 편을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납세자 편을 들었다가는 이제 세관에서 좀 서운했다. 근데 실제로 그걸 할 때 보면은요,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친서관계라든가 뭐 내가 옛날에 세관에 근무했다 이런 그런 거보다는 뭐가 옳고 뭐가 그러냐 하는데 집중을 하게 돼요. 네. 근데 거기가 과세관청한테는 체중심이 됩니다. 그렇죠. 납세자는 불복을 해가지고 소송을 갈 수 있는데 그런 점이 가만히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딱 정확한 5대5는 아니다. 그것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한쪽에서는 불복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수님도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은 얘기도 하시고. 아니 교수님께서 이게 여기 시청자들이 우리 일반 그 네. 관사들도 있고 네. 또 우리 뭐 기업체도 있겠지만 또 학생들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관세사 시험 출제를 하시거나 뭐 여러 출제원으로 물류관리사 뭐 원산정보 네, 국제무역사도 네. 있고 공무원 출제위원으로도 네. 활동을 하셨고 혹시 문제를 출제하시거나 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을까? 물론 있죠. 네. 네. 그게 어떤 이제 시험이든지 그 시험이 목표하는 바가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다면 국제무역사라든가 뭐 원산지 관리사라든가 물류관리사라든가 그런 이제 뭐랄까 조금 가볍지만은 그래도 이제 의미 있는 자격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직업을 부여하는 공무원 채용 시험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전문적인 이제 자격으로서의 어떤 이제 역량을 평가하는 관세사 시험이 있고 있는데 각각 목표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출제할 때도 그 점을 고려를 하게 되죠. 학생분들이 좀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시험 출제위원 하시면 굉장히 힘든 점도 많으실 텐데 돈을 많이 주나요? 아닙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감금되는 경우도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출제위원이라든가 이거 해가지고 돈 많이 받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뭐 감금도 되시고 일주일 동안. 네. 네, 그리고 뭐 사회와 차단이 된 지 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2차 시험 관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출제하고 나면 채점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아 맞습니다. 그 사람이 쓴 거를 다 일일이 또 글씨도 엉망이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글씨가 다 날아가요. 예. 그걸 또 하나하나 또 예. 보셔야 되니까 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일주일 동안 뭐 사원이와 떨어져 있는다는 그것 때문에 뭐 자주 가시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사원을 위험한 보시나 위험한 말을 위험한 가끔씩 남편들에게는 자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은 상당히 또 마음도 편할 것 같은데 교수님. 그 갇혀 있는 게 안 네. 갇혀 보셨죠? 예, 저는 뭐 아주 불편합니다. 뭐 네. 핸드폰 이런 거 다 배수도 안 하고. 그럼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동안은요 시험 네. 문제 가지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아, 저녁에도 불러내가지고 계속 만지작하게 하고 네. 그리고 잠자고 먹고 이거밖에 없어요. 아 먹고 그냥 무슨 감옥살이처럼 완전히 감옥살이죠. 아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외부인하고 완전히 접촉이 접촉이 차단되니까 차단이 돼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 가족들과도 연락이 그럼 안 됩니다 되네요. 전혀. 네. 사실은 또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사실 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 인생이 걸린 문제. 맞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 부분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기도 한 뉴스가 나왔었는데 막 그런 부분에서는 교수님께서 정말 이제 또 사명감도 있으신 네. 것 같고. 모든 출제위원이 다 같이. 저도 그렇죠. 관세사 2차 시험 볼 때 제가 아는 문제 이렇게 나오면 속으로 출제하신 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일반 이제 시험을 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실 것 같은데 관세율표의 시험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너무 암기력 테스트 아니냐. 그래서 관세율표를 주고 방식들은 이제 우리 사법시험 2차 같은 경우는 법전을 주고 사례 이 케이스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많은 걸 외운다 이거는 현실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오히려 관세율표를 주고 사례 형태로 사실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진정한 이 전문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고 이 학습을 하는 데서 합리성이 있지 않느냐. 정말 이거 어떻게 다 외우라고 그러는지 이런 하소연들이 많습니다. 사실. 좋은 생각이시네요. 저는 뭐 관세율표 상승학 과목을 출제를 안 해봐서 네. 그 과목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사실 그 관세율표하고 뭐 법전을 다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분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네. 지금 납세자과 지금 마찰이 일어나는 가운데 관세평가하고 부모분류가 가장 많이 쳐져요. 그만큼 분류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시험 볼 때 어떤 형태로 시험을 봐가지고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할 거냐 굉장히 어려운데 그와 관련해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출제했던 것 가운데서 그 면세점제도 네. 보세 판매장에 대해서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세 창구하고 보세 판매장의 제도 비교하고
현재 보세 판매장 저희 문제점이 뭔지 개선책이 뭔지 논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당혹해야 하는 수험생들이 당연히 많이 생기죠. 왜 그러냐면은 이 공부 방법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게 단순히 법전을 혹은 책을 외운 학생들은 거기서 문제점과 대책이 안 나오죠. 그렇죠. 나올 리가 없죠. 외운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멘붕에 빠지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파악하고자 하는 게 물론 이제 시사성이 있는 거지만은 언론을 접해가지고 뭐 신보도라든가 방송을 본 사람만이 답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공부라는 게 쭉 하다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용어라든가 네. 뭐 제도를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지만은 이 공부를 오래 하다 보게 되면은 제도와 제도가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융합이 돼가지고 추상화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사실은 그 단계까지 가져야 돼요, 관계자들은. 그래야 무역업체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안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제도를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최적의 안을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게 학습을 할 때도 단순 암기보다는 이 제도의 의미가 뭐냐, 효과가 뭐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 그 보세 판매장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 보세 판매장에 대한 학습을 할 때 그걸 생각해 봤으면은 아주 쉽게 다룰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문제 나오니까 당혹하는 거죠. 사실 나중에 채점할 때 굉장히 편했습니다. 아, 이거 깔끔한 답안지도 있고. 왜 깔끔한 답안지가 많았죠. 사실 그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당황해하긴 했어요. 우리가 봤던 거는 여기까지만 암기만 했는데 선생님 이거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런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관제사로서 활동하면서 필요하죠. 보시면 그럼요, 알겠지만 필요하죠. 정말로 모든 지식은 이게 융화가 돼가지고 통합되고 융합돼가지고 추상화되는 게 필요해요. 네. 그 다음에 진정한 능력이 나오는 네. 거죠. 그 단계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생각을 네. 해보고 네. 고민을 해봐야. 네. 만약에 이제 국제무역사라든가 원산지관리사 같으면 거기까지 그렇죠. 요구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 이제 관세 평가가 과목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 수석 관사들 입사하고 나서 보면 굉장히 역량이 많이 늘어서 들어와요. 역시 사실 어떤 과목을 어떤 방식으로 시험 치느냐에 따라서 기초 토양이 갖춰서 오는데 아까 이 관술 표현 정말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 시험 자체에 대한 심한 기억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정말 암기력 테스트처럼.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법령집 뭐 1000명 치나요? 그거 인쇄는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나눠주고 사례 케이스로 좀 한다면 훨씬 더 공부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더 높아질 거라고 보여요. 네. 그런 거를 의견을 모아가지고 제도 개선 건의를 한번 보시면 교수님이 좀 해주시면 더 근데 막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난번에 좀 논의가 있었어요. 과목 개정이나 이런 네.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생각보다 민감한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죠. 사실 이 관제일표라는 게 이 관제사만의 또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그렇죠. 해요. 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해서 사실 단순 암기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사례 분석이라든가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이제 품목비를 실제로 해보고 하면은 그 시험 보기 전부터 그렇게 연습을 해오면 훨씬 더 역량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부목분류 결정문이나 보면 감론, 언론, 병론, 그 각각 분류 이유들, 분류 근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아주 그 부분들에 능수능란한 또 관사로 탄생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교수님 좀 많은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의견들을 교수님 좀 내주시면 저희들도 따로 한번 이 자리가 사실은 이런 문제점들도 이야기를 하고 네. 공론화시키는 뭐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좀 이제 이 최근 뭐 이슈들로 한번 뭐 몇 가지 또 여쭙고자 하는데. 네, 요즘 또 우리나라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요한 산업 중에 하나고 교수님께서 요즘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나라 뭐 무역에 대한 이슈라든가 문제점 혹시 있으신지? 우리나라 이슈라기보다는요, 사실 글로벌 이슈인데 네. 이게 미국하고 중국의 네. 무역 전쟁, 보건 관제 전쟁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게 정말 그 관심사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게 단순한 이제 어떤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는 거, 네. 미국과 중국 간에 혹은 뭐 파워 게임 이런 시각에서 볼 게 아니고 아, 글로벌 그 무역 질서의 재편 문제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네. 미국이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추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결국 이제 WTO 규범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아, 매우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중요한 그렇죠. 이슈죠. 아,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한 얘기들도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그것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요. 사실 오늘 점심 먹을 때 한점 이야기 네. 말씀을 교수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언제쯤이면 좀 평안해질까 다시? 이 시발이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네. 경제적인 문제로 비화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경제적인 문제, 규제 네.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 정말로 아주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해가지고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한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미국도 관련이 있을 거고 중국도 굉장히 관심을 갖겠죠. 네. 한일이 다 같이 피해를 보게 되면 중국은 부상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겠죠. 흥미있는 관심사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일본도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이제 수단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닌지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봤겠죠. 네. 뭐 저는 일단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일본이 저렇게 하는 거는 글로벌 규범으로 봐서나 네. 아니면 현실적인 측면에서나 일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한테도 물론 도움이 안 되고요. 서로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네, 양쪽 다 도움이 안 되는 건데 네. 아마 일본에서도 정치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저렇게 했으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적인 이익보다도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게 되면은 저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네. 여러 가지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산업 구조라든가 뭐 이런 데서 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앞으로. 네. 그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나쁜 방향일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도 뭐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이 수입 물품에 대한 거래선에 대한 부분들은 결코 원밴드를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2차, 3차 밴드를 여러 군데를 두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아마 강화시켜 나가면서 잘 극복되지 않을까로 보입니다. 또 아베는 참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예. 사실 이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우리 관사들이 수출 물품에 대한 부분, 전략 물자라든지 이런 통제에 대한 일선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신고를 잘못하거나 자칫 잘못해서 이 수출 불감 품목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굉장히 처벌을 받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전략 물자 수출이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일본에서 지금 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 규범화되어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가는 부분들이라서 분명히 아마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이 되시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중 우리나라 면세점 제도와 관련해서 뭐 여러 인터뷰도 하셨고 또 논문도 쓰시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현행 면세점 제도 혹시 교수님이 지목하고 계시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근데 이건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요. 그냥 이번에는 입국장 면세점. 네, 그게 또 그것만 이슈예요. 네. 네. 조심스럽죠, 이것도. 뭐 조심스러울 것도 없어요. 사실 그 우리나라 면세점 제도는 2012년 관세법 개정에서 네. 국회 의원 입법으로 개정이 됐는데요. 네. 그때 키워드가 뭐냐면 경제민주화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소수의 대기업이 면세점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다. 이걸 해소해야 된다. 이 관점에서 몇 가지 이제 제도적인 변경을 했는데 그게 무리였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견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게 무리. 저는 그것도 무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면세점 산업의 특성이 중소, 중견기업이 거기서 이익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중소, 중견기업을 상생이라는 개념을 정해가지고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은 면세점업을
뭐 의무적인 비율로 할당해주기보다는 사실 중소중견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네. 면세점에서 판매를 하도록 확대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소중견기업을 의무적으로 특허를 해주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무리로 지금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무리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직 몇 가지 그동안 이제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네. 보완된 것도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개의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하고 입국장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입국장 면세점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보세 판매장의 하나인데 보세 판매장도 시내 면세점이 있고 출국장 면세점이 있고 외교관 면세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국장 면세점도 있고 관세법은 아니지만 이제 사후 면세점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기내 판매는 면세점은 아니지만 기내 판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에 있는 면세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데 입국장 면세점은 결국은 기내 면세품 판매하고 외국에 있는 면세점하고 대체관계에 있게 됩니다. 대체. 출국장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하고는 대체관계가 약해요. 네. 근데 기내 면세점이라 기내 면세품 판매라든가 외국의 면세점 그거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대체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국장 면세점이 활성화되고 뭐하고 하려면 그 대체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입국장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쫓기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미 피곤하고 빨리 나가고 싶고 근데 뭐 쇼핑하러 천천히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결과도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자는 담배를 팔아야 되는데 담배를 안 봤어요. 담배 팔면은 굉장히 그게 판매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담배 가격 거의 대부분이 세금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살 수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지방 자치단체 세수가 떨어집니다. 확연하게 떨어지거든요. 사람들이 입국장 면세점이 있대라고 이제 듣고 담배를 안 산 거예요. 출국을 할 때. 입국할 때 사야지 했는데 여기는 안 판대. 굉장히 당혹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뭐 아까 교수님 대체관계 말씀하셨는데 사실 출국장 면세점에 저희 와이프도 외국에 어디 여행을 한번 가면 거기서 꼭 화장품 사고 그 여행 내내 들고 다녀요. 그래서 참 같이 다니기 부끄러운데 이게 제도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도 사실 뭐 이게 그동안 쭉 관세 업계에 계셨던 관세청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 반대해왔던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입이 되어서 초기에는 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정 부분들은 상당히 또 국민들에게 전국적으로 편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에서 구매하는 물품들이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구매했을 때 그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려 보이죠. 지금 말씀하시면 이제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에서 구매를 했을 때 인수를 입국할 때 하는 그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태국 같은 데는 그렇게 허용을 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허용을 하지 않고 일단 출국할 때 다 싸들고 가야죠.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죠. 그 차이가 있는데 뭐 허용할 거냐 말 거냐는 정책적인 판단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아까 뭐 면세점의 중소기업 진출 문제도 사실 그 말씀 맞는 게 홍모모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진출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보세 판매장 면세점 내에서 경쟁하는 이 대상들이 사실은 이 체격들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 볼 때마다 참 우리가 어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법들, 경제 민주화하는 방법들에 있어서는 정말 구호보다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관세무역 TV에 나오셔서 같이 토론하고 그러시죠. 아니 사실 뭐 오늘 교수님 장시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편안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서 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우리 그냥 보내드리지는 못하겠고요. 노래를 시키는 건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제
관세업계 발전과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때 지금 조금은 편한 상태에서 관세사로서 또 교수님으로서 또 전직 세관장님으로서 활동을 하실 때마다 왜 업계에서 이런 걸 못하고 있지라는 아쉬웠던 부분들이 네. 조언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동료 선후배 관사님들이 많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업계, 관세업계. 통관업계에서요. 네. 저는 이제 통관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관세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있고 양쪽에서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네. 뭐냐면은 우선 이제 관세행정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수출 물동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관세행정 업무 영역이 확대되면서 굉장히 과중한 업무가 지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관공무원을 열리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관세행정 가운데에서 관리적인 그런 부분, 예를 들면 뭐 화물관리라든가 뭐 체납관리라든가 뭐 심지어 징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라든가 이런 이제 관리적인 부분은 일종의 이 분사죠. 업무를 분사, 스피노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걸 떼가지고 이거를 관세사들로 하여금 일종의 이제 기관을 따로 설립을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하게 하는 이제 관세의 공공성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 영역을 확대해주고 관세사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관세청으로서는 이렇게 권력적인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부담을 줄여가지고 적은 인원으로서보다 효율적인 통관 적법성 확보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양쪽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개발해가지고 실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뭐 양쪽 다 이제 도움이 되는 거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관사회라든가 여기도 기회가 되면 좀 얘기를 하시고 성적도 얘기하고. 다음 초대손님이 관사회장님이신데 그때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우리 이 교수님께서 이제 관세사업과 또 무역과 이런 부분들 사랑하시는 마음들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활동하시면서 좋은 말씀 계속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 정재환 교수님, 정재환 관사님, 그리고 정재환 전 세관장님으로서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음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서 열띤 토론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뭐 마무리 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교수님 지금까지 뭐 많은 생각들, 교수님만의 뭐 업적들 이런 것들 보면서 사실 좀 많이 느꼈어요. 아,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저는 관사 시험 하나 통과하는 것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자, 너무 여러 일들을 하시고 또 훌륭하게 다 해내셔서 저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 제가 저희들이 자주 연락드린다고. 교수님을 계속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네. 응원하고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또 네. 한번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정재환 교수님, 네. 정재환 관세사님, 정재환 전 세관장님을 모시고 우리 관세 이슈와 또 네. 세관님 살아오셨던 옛날 이야기들 함께 다 들어봤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